네, 오늘은 통일망과 함께 넘는 평화통일 12곡의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이미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독재 국가로 알려져 있죠. 또한 그 인권을 탄압한다고 하는 인권 탄압 국가의 이미지도 강합니다. 또한 위조 지폐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무기나 마약 거래, 그리고 최근에는 연이어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일삼는 불량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현재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되어 있죠. 오늘 저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논점이 있어 왔는데요. 우리에게 북한은 같은 민족인가라는 점하고 북한 지역은 우리의 영토인가라는 점, 그리고 대륙과 연결된 이웃 국가로서의 북한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가? 어찌 생각하면 참 당연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 71년 동안 우리가 분단된 채로 살아가면서 북한의 그 삶의 정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민족 국가로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김일성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김일성 수령 신화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바가 이 항일 투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일제의 그 탄압으로부터 구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죠. 실제로 김일성 수령은 이 동북 항일 연군, 팔로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북 항일 연군을 이끌고 1937년 고천보 전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북측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이 항일 운동의 역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김일성 장군이 젊은 시절 이렇게 일간의 그 군대를 통해서 보천보 전투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동아일보, 당시 동아일보의 호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제가 이 묘양산에 있는 국제친선 박람관을 2006년, 2008년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그 당시에 그 호외 동판을 이렇게 잘 마련해가지고 북측에 선물로 선사한 그런 내용이었었다는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보천부 전투가 이 항일 투쟁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일로, 역사적인 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는 하나 사실은 이 김일성 우상화 과정에서 좀 과장되고 또 좀 뭐라 그러나 영웅담처럼 소개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일성 그 수령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이 항일 투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출한 영웅,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김일성 수령 신화 중에서 이 북한혁명, 그러니까 북조선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또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 갖는 이 국부로서의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친일파 청산을 전격적으로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1946년 2월 달에 법령을 마련한 이후에 1946년 3월 달에 약 한두 달에 걸쳐서 북한 지역 전역에 걸친 그 토지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가구당 5정보, 즉 한 3,000평 정도의 농지를 무상으로 배부한 것이죠. 이 소작농으로 살았었던 사람들에게 혹은 또 일제 강점기에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 3,000평을 분배해 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노동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남녀평등 법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등 소위 말해서 그 민주개혁을 북조선 지역에서 단행하였었던 그런 이 영웅이 바로 김일성 수령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이미지, 가장 큰 이미지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김일성 수령의 그 국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에 있어서 국부로서의 이미지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이 우상화로 빠지게 되는데요. 50년에서 60년대,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는 그렇지만 그 김일성 그 수령 이외에도 북쪽에서 다양한 그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 정파를 정리하고 김일성 수령의 유일 사상, 독재 체제 구축으로 나아갔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우상화 이전의 정파 정리,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는 1950년 10월 조선민주당 당수였었던 조만식 선생님을 처형한 이 사건이었었죠. 당시 그 조선민주당은 해방 직후에 50만 당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그 최대의 민족주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만식 선생님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소련 군정에 의해서 또 그리고 김일성에 의해서 그 연금 당하게 됐죠. 1946년 1월부터인데요. 전쟁이 발발한 이후 1950년 10월 처형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그 북쪽 지역에서 조직력에 있어서나 아니면 인력면에 있어서 가장 큰 집단이었었던 조선민주당의 그 당수를 처형함으로써 1차적인 정파 정리가 됐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956년 12월에는 또 박헌영을 처형하게 되는데요. 이 박헌영 또한 조선공산당을 만들었고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한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었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김일성이 북에서 내려오면 남쪽에서 이 혁명 역량을 모아서 남조선 혁명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좀 그 조선반도 전체에 있어서 혁명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었는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됐었죠. 그래서 박헌영은 1956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월북을 한 이후에 북에서 그 남조선 혁명 동조 불발의 책임을 지고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계속 종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갑산파 숙청 사건이라든지 여러 그 정파들이 헤게모니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도 박헌영 같은 출중한 인물을 전쟁을 통해서 혁명을 완수시키지 못했다. 그다음에 뭐 미군의 첩자였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처형을 한 김일성은 그 이후에도 1956년 8월에 종파 사건을 통해서 연안파, 소련파, 또 국내파 등 어떤 그 정파들을 정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1967년에는 갑산파 숙청이라고 하는 또 사건도 있었는데요. 노동당 사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 실사구시 경제정책을 주장을 하는 이 소위 말하는 갑산파. 갑산파는 김일성하고 같이 항일 투쟁을 하면서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정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파 또한 숙청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이후에는 이제 여러 당파들, 경쟁하고 있었던 정파들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김일성 우상화가 가속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15가 북에서는 이 태양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일성의 그 생일이 이제 4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태양절로 그 국가 기념일로 그렇게 정하는 걸로 봐서 이때부터 이제 우상화가 가속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일성이 이와 같이 그 소수의 무리로 시작했지만 북한 지역에서 수많은 경쟁하던 정파들을 순차적으로 다 물리치고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도 이념으로 그 주체 사상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주체 사상을 본격적인 지도 이념으로 그렇게 구축해 나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도 사실은 50년대와 60년대에 걸친 이 국제 관계 속에서 맞물려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바처럼 55년의 사상에서의 주체,
또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 즉 그 국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 정치에서의 자주 등 그 사상과 경제와 정치, 국방 이 네 분야에 있어서의 주체 그리고 자주를 주장하는 것이 주체 사상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주체 사상 탑인데요. 대동강변에 있는 주체 사상 탑으로서 이 건너편에 그 인민대 학습장이 건너다 보이는데요. 170m에 달하는 탑입니다. 1982년 4월 15일 날 완성이 됐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주체 연호를 사용했을 때 주체 7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년 이후에 김일성이 이제 유일 사상 체제로 마련하면서 그 우상화가 가속이 되면서 이와 같이 사상에 있어서도 지도 이념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간략하게 주체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지도 이념인 주체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김일성의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인간론을 바탕으로 한 사상입니다. 이 말 자체로는 그럴싸합니다. 뭔가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고 혹은 또 동학의 인내천과도 닮아 있는 그런 언급인 것 같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68년 이후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발표되면서 이 수령관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혁명적 수령관을 살펴볼까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내세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김정일에 의해서 마련된 건데요. 68년 이후에 우상화가 진행되면서 김정일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영도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러한 수령관들이 또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 나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 인간에 대한 사회주의적인 존재로서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그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파악은 정말 바로 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장하면서 수령에 대한 뇌수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첨가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수령이 뇌수로서 기능한다. 그래야만 사회정치 생명체가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념적으로 지도사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그 변곡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수령, 당, 대중 이 삼위일체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북한의 수령과 당과 대중은 하나가 되는데 이 수령을 뇌수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통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뇌수. 사람의 몸에 그 뇌에 뇌수가 흘러야 모든 컨트롤이 되는 것처럼 북한 사회도 수령과 당과 대중으로 이루어진 북한 사회도 수령의 어떤 교시나 수령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만 이게 기능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하에서의 수령론, 곧 수령은 뇌수론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하면서 체제가 위험해지고 또 9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북한이 내세웠었던 지도 이념은 선군 사상입니다. 이 선군 사상은 주체 사상을 대체한 그런 사상은 아니고요. 주체 사상의 하위 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군대를 전격적으로 앞세워서
체제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지도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령 결사 옹위를 위해서 뭐 전 인민이 총폭탄이 돼서 수령을 옹위하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은 이와 같이 이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집단주의 문화 속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이 북한의 지도 이념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좀 잘 이해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이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집단주의에 뭐 사상적으로 승복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그 논점은요, 북한 지역은 우리 영토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북한에서 이 토지개혁 당시에 땅 문서를 들고 내려오신 분들, 월남하신 분들이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우리 헌법의 규정을 보면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재헌헌법 1947년 7월 17일 제정된 재헌헌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을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헌법 3조의 항목은 3조의 내용은 그 제4조의 내용하고 왠지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조 내용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신헌법 1972년 12월 27일 발효된 그때부터 이제 효과가 드러난 헌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미 분단된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항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의 이 규정을 통해서도 이 영토 조항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장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재헌헌법, 또 그 이후에 유신헌법, 이런 헌법의 그 제정 과정에 있어서의 역사성이 반영되어 있는 우리 헌법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1987년도의 헌법 체제 하에서 어떤 수정을 거쳐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상의 영토 조항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유엔 결의에 의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유일한 합법 정부이기 때문에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맞물려서 북쪽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미군이 감시하는, 유엔이 감시하는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출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라 할지라도 합법성이 유지가 되는 경내가 38선 이남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소련이 거부했기 때문에 38선 이북에서는 이 선거가 실행될 수 없었고, 그렇다면 선거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의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유엔에게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북쪽으로 우리가 치고 올라갔을 때 민정장관을 북쪽 지역에 파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의 반대로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도 있죠. 그리고 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유엔이 허가를 해야지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미 발생한 혹은 이미 탄생한 국가로서 유엔의 그 멤버십, 회원 국가로 가입하게 되는 거죠. 국민 주권 영토 혹은 또 국제사회에서 계약 체결 능력이 있는가가 국가의 어떤 자격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만 그 조건을 갖춘 국가는 국가로서 인정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통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배권이 북한에 미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38선 이북 지역을 관할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5년 8월 15일 이후에 3년 동안 남북에서는 소련정, 소군정 그리고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었고 38선 이 북에서는 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관할권을 행사한 뭐 행정 관료를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금을 걷는다거나 군대를 보내거나 하는 그런 어떤 관할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 탈냉전기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국가들이죠. 국가들만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남북이 국가로 인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으로 우리가 뭐 군대를 파견한다 이러면 국제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북한에 우리가 영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예컨대 개성공단이랄지 개성공단이나 뭐 예전에 그 경수로 공사할 때 우리가 국민들이 파견돼 있었을 당시에 무슨 유고 사태가 났다. 유고 상황이 됐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영구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와 같이 현재로서 이 무르익지 않은 우리의 관할권, 우리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영토를,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남과 북, 이 현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북한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네, 북한은 지리적 그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뭐 누차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강조해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륙과 직접 연결이 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북쪽을 향한 상상력이 사실은 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과 또 이 아시아, 동아시아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도 국가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 대륙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단한 찬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징검다리 정말 그럴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철도로서 우리 이 한반도에서부터 유럽 대륙까지 한 15일 정도면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해상으로 예컨대 이제 수출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철도를 통해서 보낸다면 15일이면 도착을 하는데요. 해상을 통해서 이 아래쪽으로 인도양을 지나서 파나마 운하 지나서 이런 식으로 유럽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는 40일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도로로는 우리가 2010년, 11년 그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던 사항인데요. 아시안 하이웨이 이 구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하이웨이 일본국도, 아시아 하이웨이 6번 도로, 국도는 아니겠죠, 도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으로 혹은 위쪽으로 아시안 하이웨이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로도 유럽 대륙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대륙과 연결된 이웃 국가로서 우리가 북한을 인식하게 된다면 평화의 편익을 추구하는 공동 이해 당사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한 각각 20만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초과 군비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화를 위해서 또 남북 각각을 위해서 공동 이해를 추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에너지, 물류, 여행 시장이 개발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경제 공동체 구축, 이 이야기는 제가 훈춘이나 나선을 보면서 생각했었던 것인데요. 중국의 훈춘 지역에 가면 중국 정부가 훈춘 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훈춘 특구에 들어가서는 우리 기업도 만날 수 있고 중국 기업도 만날 수 있고 러시아나 뭐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나라의 기업들과 함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양자간 FTA, 중국과 뭐 한국이 맺었었던 FTA뿐만 아니라 이 훈춘 경제 특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어떤 다자 경제 특구가 형성이 되면서 경제 공동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북중 경협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훈춘이 지리적으로 나선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나선은 이제 북한 정부가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지금 제재 때문에 활발하게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훈춘에서처럼 나선에서도 그렇게 경제 특구로서의 기능이 살아난다면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 편익은 주변국들 그리고 우리 그 남북한에게 다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다음에 열강들의 그 침략을 받고 했었다면 이제는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남북 관계를 튼튼하게 해서 이 대륙과 해양의 원심력이 아닌 구심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을 때 가장 중심적으로 직면해야지 될 그런 과제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남남 갈등과 남남 갈등뿐만 아니라 이 북한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남남 갈등뿐만 아니라 남북 화합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가 될 수도 있겠지요. 네, 북한을 이처럼 대륙과 연결된 우리의 이웃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평화와 상생이라고 하는 비전을 전 세계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북한을 우리와 이웃한 이웃 국가다라고 봤을 때 국제사회 속에서 바라보는 그 원칙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을 바라본다면 북한과 속히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 이익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가는 자국의 이해를 추구한다.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북핵과 사드 문제로 다시금 한반도 국제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럼 과연 우리의 국가 이해는 무엇일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그런 국가 이해를 위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야지 되는 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세력이 맞부딪히는 접점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남북이 힘을 합친다면 이 대륙과 해양 세력의 외부 힘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망과 함께 넘는 평화통일 12곡의 오늘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전반부를 다 마무리한 셈인데요.
그동안 뭐 북핵 문제랄지 뭐 사드 문제라고 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오늘 다루었었던 내용처럼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지 될지 등 결코 간단하지 않은 또 복잡한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었었지만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잘 극복하고 또 지혜와 힘을 모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